네, 현재 3대 지수 나스닥이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조금 전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닥터페퍼 얘기는 외신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요, 비둘기 된 파월 의장, 기술주가 아닌 이 섹터를 봐라인데요. 네, 파월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빠르게 어쩌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잭슨홀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나왔을 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오히려 좀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전망보다는 살짝 오히려 매파적인 느낌이 있었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의 성향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좀 분석을 드렸는데 파월 의장 자체는 정부의 절대 본인의 입장이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철칙이 굉장히 좀 명확한 분이에요. 거의 이제 본인은 헌법재판관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본인을 생각하는 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좀 확고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언급된 부분들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을 좀 같이 언급을 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공급자 단과 이제 소비자 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방향성이 다릅니다. 소비자 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용률 자체가 조금 살짝 이전 대비해서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인플레이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아가고 있고 반대로 이제 공급단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들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쪽으로 왜냐면 어쨌든 관세를 적용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당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당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의 경제와 기업의 경제를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명백히 이제 20세기를 넘어서고 나서 21세기 들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경제 방향성이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단순히 그냥 개인 간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기업과 개인 간의 빈익빈 부익부가 좀 확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차별화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 자체는 본인 입장이 이렇게 양쪽의 지표를 다 봐야 된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봐야 되고 고용 지표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이어가야 된다 쪽으로 이제 언급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적용을 좀 언급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목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딱 숫자적으로 찍고선 그 고정좌표 찍듯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정책들을 맞춰 나갔었는데 유연성 있는 레인지를 두고선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차이는 정확한 수치로 목표치를 찍느냐 혹은 레인지로 몇 %에서 몇 % 사이만 도달하면 된다 쪽으로 찍느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후자인 유연성 있는 이 레인지를 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이 정부의 압박이 있을 경우에 연준이 상대적으로 명분 있는 방식으로 정부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전 대비해서는 연준이 조금 더 유연해진 건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합을 맞춰갈 가능성이 있다 쪽으로 잡은 것은 맞아요. 근데 명확하게 좀 보실 거는 9월 지표까지도 정확하게 다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9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 반영할 것이다 쪽으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시하는 것은 좀 이르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한 8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퍼센티지로 보시는 게 맞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PC가 또 나오니까 PC 주목해야 봐야 할 것 같고 네. 또 9월 FOMC 전에 나오는 다양한 고용 지표들도 네네. 함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잭슨홀 연설 이후에 사실 대표님의 반응과는 약간 다르게 시장은 환호를 했거든요. 네네, 그쵸. 3대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네. 여기에 채권 시장, 2년물도 10bp가량 빠졌거든요. 네. 국채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근데 이게 시장이 환호를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사실상 시장 참여자들은 저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그거 대비 파월 의장이 중립적으로 나오니까 반대로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던지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보시면은 주간 내내는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투자자들은 파월은 생각보다 지금의 금리 인하 가능성 대비해서 보수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쪽으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더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들을 취하다가 파월이 생각보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오니까 저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파월보다는 굉장히 매파적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선 비둘기 파기적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선 조금 더 공격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파월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스탠스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채권 금리를 보시면은 채권 금리 자체는 그렇게 인하에 대한 포지션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인하를 해도 한 번 정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뭐 9월이든 12월이든 있는 건 맞지만, 장기 국채로 갈수록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변동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 정도는 인하는 해줄 수 있는데, 공격적으로 파월이 스탠스를 전환해가지고 뭐 2회, 3회씩 인하하는 그런 완전한 인하에 대한 포지션으로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시장에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장기 국채로 볼 때는 절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변수로 보는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어쨌든 이제 임기 자체가 내년 5월까지가 맥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는 체인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후 연준 의장 체제로 들어섰을 때는 급격하게 금리에 대한 체제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금리 채권에 대한 변동폭이 그때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 시점 기준 전후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만약에 채권에 대한 베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이제 채권 금리 자체가 단기채든 장기채든 조금씩 변동폭이 커질 거다라는 것을 미리 감안하시고선 가격적인 부분 혹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고려해서 베팅하시면 조금 더 차익 수지런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시장이었고, 네네. 이게 국채 시장에서 좀 보였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잭슨홀은 일단 지나갔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요하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네. 뭔가 중국 사업에서의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변수인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제 엔비디아 자체는 최근 들어서 실적 흐름 보시면은 그냥 거의 1차함수 성장이거든요. 1차함수 성장이라는 건 어떨 때 딱 나오냐면, 본인들이 정말 이제 증설하는 만큼 시장 수요가 따라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증설 속도대로 1차 함수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수요 예측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언제나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올 정도의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전망 예측치 대비해서는 살짝 높은 폭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전망 자체가 거의 뭐 1차 함수인 상황이라서 예측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측률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변수이긴 한데, 이전에 이제 H20 칩셋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세까지도 미국한테 매겨가면서 15%씩 떼줘가면서 수출하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H20 칩셋에 대한 공격적인 매입을 살짝 좀 거부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의 큰 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100이나 이제 B100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면은 조금 더 큰 매출을 낼 수도 있고 뭐 다 좋겠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최신형 칩셋이 아니라면은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후에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이 칩셋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셋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본인들 자체 개발건을 통해서 칩셋을 출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시점이 중국 자체 칩셋이 옛날보다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칩셋에 대한 판매 부분이 예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사실 이제 전망치로는 거의 20% 이상을 차지할 걸로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엔비디아 매출 부분에 있어도 분명히 빠지는 건 맞는데,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건 엔비디아는 어차피 TSMC한테 거의 맥스의 파운더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만약에 H20을 생산 안 하더라도 다른 칩셋을 결국엔 생산하게 될 거예요. H100이든 뭐 B100이든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지금 타격이 되는 거는 삼성전자 쪽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칩셋에다가 HBM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은 H20 중심으로 HBM을 공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H20에 대한 수주가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출 전망치가 확 낮아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악재이긴 하겠지만 엔비디아의 매출에는 큰 타격은 네. 없을 거다까지 네. 함께 짚어주셨고요. 근데 또 오늘 주제가 기술주가 아닌 이 섹터를 바라잖아요. 네. 이 섹터가 무슨 섹터죠? 일단은 이제 방어주 섹터로 슬슬 넘어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AI 섹터가 굉장히 좀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초까지는 하이밸류를 찍어가면서까지 고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원래 사실 이제 시장 성장 국면에 있어서 이제 회복 국면을 지나서 중기 성장 국면을 넘어가면은 원래 이제 방어 섹터 쪽으로 자산들이 이동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가장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잭슨홀 이제 발언이 진행되고 나서 공격적으로 자산들이 다시 이제 회복세로 들어오는 와중에 나스닥이 좀 더 상승세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S&P랑 다우 쪽으로 갈수록 더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신규 자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AI 칩셋 쪽으로는 조금 더 보류를 하고 오히려 이제 방어적 섹터 쪽으로 혹은 이제 기존의 배당주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자산 편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배당 섹터뿐만 아니라 역시 방어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필수재나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로 자산 유입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네. 이더리움은 역사상 신고가 찍었거든요. 네네네. 암호화폐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암호화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편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기관이니까 기관 자산에는 함부로 편입할 수 없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비례하는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탑 3 안에 들어있는 코인군을 ETF로 만약에 묶는 자산이라고 했을 때 그 자산군은 어쨌든 시장 인플레이션이 똑같이 발생하더라도 더 강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목적으로 편입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자산들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이제 40%에서 50%가량도 확대될 수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비중적인 부분만 좀 조율을 해서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냥 단순히 현금 갖고 있는 것도 위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산 편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주 간단한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블랙퀀트 에쿼티의 윤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